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트리에서 형광등 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어둡기만 했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큰아이가 저녁상을 받고 또 집밥이네. 치킨 시켜 먹자. 라고 툴툴거렸습니다. 대학생인 둘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평범하게 먹으면 어떡해요? 친구들은 다 레스토랑 가던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져버렸습니다. 아내가 새벽부터 장을 보고 정성껏 차려낸 밥상이었습니다. 갈비찜에 전복구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새우튀김까지 준비했는데 아이들은 그저 집밥이라며 시시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밥그릇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그냥 치킨 시켜 먹자고 했는데요. 큰아이가 항변했습니다. 지금 당장 방으로 들어가. 오늘 저녁 굶어.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여보, 크리스마스인데 그러지 말아요. 라고 말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보다가 큰아이가 먼저 미친 거 아니에요? 라고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사는 아내와 저 단둘이서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러 가자 저는 큰아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라. 할 얘기가 있다. 큰아이는 짜증 섞인 얼굴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을 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너 나이쯤 됐을 때 할아버지한테 똑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다. 그날도 보리가 많이 섞인 밥이 나왔어. 나도 무심코 또 꽁보리밥이네 라고 투덜거렸어. 할머니가 쌀이 아직 안 와서 고리가 더 들어갔다. 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내 숟가락을 빼앗으셨어. 밥상 뒤로 나가 앉아. 그때 나는 점심과 저녁 두 끼를 굶게 되었어. 가족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뒷자리에 앉아 구경만 했어. 음식 씹는 소리가 내 귀에만 유독 크게 들렸어. 배가 고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영문도 모르고 혼난 나는 할아버지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 저녁상을 치운 뒤 할아버지가 나를 따로 불렀어. 밥은 왜 물리지 않느냐?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 할아버지는 직접 답을 주셨어. 밥은 중립적인 맛이라서다. 쌀밥은 담백하고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반찬과 함께 먹기에 최적화돼 있다고 하셨어. 밥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고. 그날그날 다른 반찬과 어울려 매일 다른 조합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셨어. 우리는 밥 중심의 식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어릴 때부터 매일 밥을 먹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이 있는 거다. 반면 빵은 서양식 음식이고 간식이나 간편식 느낌이라 오래 먹으면 금방 질릴 수 있다고 하셨어. 할아버지는 입맛은 학습된 감각이다. 자라온 문화권의 주식은 물리기 힘든 기본값이 되는 경향이 있다. 고 결론 내리셨어. 밥은 부드럽고 씹을수록 단맛이 나면서도 무겁지 않은 포만감을 준다. 빵은 버터나 설탕, 밀가루와 버무려져 부드러워 식감이 좋지만 밀도도 높고 소화가 느리다. 연달아 먹으면 무겁고 느끼하다고 느끼기 쉽지. 할아버지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어. 밥은 반찬과 함께 먹는 것을 전제로 구성된 식사라 조합이 바뀌는 다양성이 있다고. 반면 빵은 보통 단품 또는 몇 가지 정해진 조합으로 먹기 때문에 조합의 폭이 좁고 금방 질릴 수 있다고 하셨어.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가 가장 강조하신 개념이 있었습니다. 감각적 피로라는 게 있다. 같은 맛이나 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뇌가 실증을 느끼는 현상이지. 빵은 대부분 고소하고 달거나 짭짤한 맛이 비슷하고 강의 감각 피로가 빨리 온다. 밥은 그 자체로는 강한 맛이 없고 반찬에 따라 자극이 달라지니 감각적 피로도 덜하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줬어.
밥은 담백하고 반찬과 함께 먹는 구조라 다양성과 조화가 생기고, 빵은 단독으로 자극적인 맛이 강에 쉽게 물린다. 그렇게 밥 이야기가 끝날 때쯤 할아버지는 느닷없이 내가 밥 투정을 한 이유를 따졌어. 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체력을 유지해주는 자양분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라도 밥이 질리지 않는 것처럼 언제나 새롭게 느끼고 즐겁게 유지하는데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내 생활이 그러지 못한 반증이 밥 투정으로 나타났다는 진단이었던 거지.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이었어. 평범한 순간 속에서 즐거움이나 감탄할 만한 요소를 찾아내고 음미하는 연습을 통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야 한다. 할아버지는 매일 반복되는 활동에 약간의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새롭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셨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를 향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연습은 삶의 질을 높인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할아버지는 중국 후한 시대 광무제와 그의 장수 경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원래 선비였던 경험이 무관들의 무용을 보고 장차 대장군이 되어 공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었다고. 이후 광무제 수하가 되어 여러 전투에서 승리했고, 특히 강한 상대인 장보와의 전투에서 다리에 화살을 맞고도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부하들이 후퇴를 권했지만 경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승리하여 술과 안주를 갖추어 주상을 영접해야 하는데 어찌 적을 섬멸하지 못하고 주상께 골칫거리를 남길 수 있겠는가? 경험은 결국 적군을 무찔렀고 광무제는 그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이 전에 천하를 얻을 큰 계책을 건의했을 때는 가망 없다고 여겼으나 뜻이 있는 자는 마침내 성공한다. 할아버지는 이 고사를 들려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밥이 물리지 않듯 현재에 집중하는 일만이 너의 일상을 빛나게 하는 비결이다. 저는 큰아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똑같이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가르침을 그대로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할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큰아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 알겠어요. 근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너도 밥 투정을 했잖아. 엄마가 정성껏 차려준 밥을. 아빠 지금 2024년이에요. 할아버지 시대랑 달라요. 그때는 배고픈 시대였잖아요. 밥 한 끼가 귀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셨겠죠? 근데 지금은 배달앱 열면 뭐든 먹을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치킨 먹자는 게 그렇게 나쁜 말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빠를 굶긴 거 솔직히 말하면 그거 학대예요. 요즘 같으면 신고당할 일이에요. 아빠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할아버지를 폭력. 아빠도 저한테 똑같이 하시잖아요. 밥 먹지 말라고 하시고.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친구들은 다 가족이랑 행복하게 보내는데 우리 집만 이래요. 큰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밥이 질리지 않는 이유? 저는 솔직히 질려요. 매일 똑같은 집밥? 엄마가 해주시는 거 감사하지만 가끔은 다른 것도 먹고 싶어요. 그게 뭐가 나쁜 건가요? 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아빠가 뭘 말하고 싶으신지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일상에 충실해야 한다.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굶기면서까지 가르쳐야 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칭찬으로 키운대요. 잘못해도 대화로 푸는데요. 그 친구 성적도 좋고 성격도 밝아요. 저는 아빠가 무서워요. 뭘 말하면 혼날까봐 항상 조심하게 돼요. 큰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둘째가 나왔습니다. 둘째는 형보다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빠 나도 할 말 있어요. 말해봐. 아빠 교육 방식 완전 꼰대예요.
그 단어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뭐? 꼰대? 맞아요. 할아버지 시대 이야기를 2024년에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시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빠도 바뀌셔야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빠가 편하시려고 할아버지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교육 방법 배우기 싫으니까요. 둘째의 말이 칼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요즘 부모 교육 유튜브 같은 거. 거기서는 아이들 존중하고 대화하고 공감하라고 하던데요. 아빠는 그냥 시키기만 하시잖아요. 나도 너희랑 대화하려고. 대화요? 아빠가 일방적으로 훈계하는 게 대화예요? 저희 말은 들어보지도 않으시잖아요. 둘째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제 눈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 말이 맞아요. 당신마저. 저도 당신 아버지가 주신 가르침이 훌륭하다는 건 알아요. 그 시대에는 필요했던 교육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 아이들은 굶주린 적이 없어요.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 아이들한테 밥의 소중함을 굶겨서 가르치려고 하면 그건 이해가 아니라 공포만 생겨요. 아내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전쟁을 겪으신 분이잖아요. 그분한테는 밥 한 끼가 정말 생존의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친구들과의 관계, 자기 표현의 자유, 부모의 이해와 공감. 그럼 나는 틀렸다는 거야? 틀린 게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도 알아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해요. 근데 그 방법이 옳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지 않아요. 아이들이 배고픈 건 사랑이에요. 인정이에요. 공감이에요. 그걸 채워줘야 하는데 당신은 자꾸 밥 이야기만 해요. 나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 당신은 이미 훌륭한 아버지예요.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해요.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저는 큰아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아이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큰아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틀렸어. 너희를 굶기면 안 됐어. 크리스마스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그냥 할아버지 생각이 너무 났어.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주신 가르침이 너무 소중해서 너희한테도 똑같이 전해주고 싶었어. 근데 아빠가 잘못 생각했나 봐. 큰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나도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근데 그 방법은 싫어요. 알겠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둘째 방에도 갔습니다. 둘째는 저를 보더니 돌아앉았습니다. 아빠 또 훈계하러 왔어요? 아니야. 사과하러 왔어. 둘째가 놀란 듯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너희 말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했지. 그거 꼰대 맞아. 아빠, 할아버지 이야기는 정말 좋은 이야기야. 근데 그걸 전달하는 방법을 아빠가 잘못 선택했어. 미안해. 그날 밤 우리는 늦게나마 함께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표정이 풀렸고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산소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 실패했습니다. 바람만 제 뺨을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가르침을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꼰대라고 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잘못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밥은 왜 물리지 않느냐고 물으셨죠. 저는 그 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중립적인 맛, 익숙함, 다양한 조합, 감각적 피로의 최소화,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에 충실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 저는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즘 아이들은 밥에 질립니다. 매일 똑같은 게 지겹답니다. 변화를 원합니다. 자극을 원합니다. 제가 전해드린 아버지의 말씀이 아이들한테는 그냥 잔소리로 들렸나 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밥이 질리지 않는 이유도,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도, 교훈도 모두 옳았습니다. 다만 제가 그 가르침을 전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배고픈 시대에 배고픔으로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고픔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강요가 아니라 이해로, 훈계가 아니라 공감으로 말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큰아이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같이 먹을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와 마주 앉아 라면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넌 왜 라면은 질리지 않는 것 같니? 큰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익숙해서요. 어릴 때부터 먹어왔으니까요.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이는 모르겠지만 그 답 속에 이미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들어 있었습니다. 익숙함, 문화적 학습, 기본값이 되는 음식. 그래. 그런데 라면도 결국 밥이랑 비슷한 거야. 자체로는 강한 맛이 없고 스프나 재료에 따라 맛이 달라지잖아. 맞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가르쳐 주신 거야. 밥이 질리지 않는 이유. 큰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르침은 강요가 아니라 대화 속에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할아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법을요. 비록 크리스마스에 실패했지만 저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라면을 먹으며, 치킨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삶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의 뜻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비록 방법은 바뀌었지만 그 본질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은 더 많은 이야기 제작에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구독하셔서 새로 올라오는 글을 빠르게 알람 받아보세요.